쉼의 방입니다. 사람에게 지친 마음이 잠시 내려앉아 쉬어가는 곳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뭐 어쨌다고.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자신은 피해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운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없고 자신이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럽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듣기 싫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죠.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지친다는 것을.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경험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도 그래도 내 상황은 달라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해도 넌 내 기분을 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무슨 하소연을 들어야 하나, 또 무슨 불평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인정이 없는 건가? 저 사람이 정말 힘든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늘 피해자일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사업이 실패해도 어떤 사람은 내 판단이 잘못됐어. 다음에는 다르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동업자가 배신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자녀와 관계가 어색해져도 어떤 부모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봐야겠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세상이 이상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능력과 성격 차이? 아니면 살아온 환경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 시간, 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숨은 속마음과 그와 반대로 믿음이 가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심리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답답함이 뻥 뚫리실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심리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듣고 싶지 않은 답을 묻는 이유. 69세 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자님은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습니다. 5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와 통화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는 늘 하소연을 합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 손주가 공부를 안 한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자님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게 어때? 며느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친구의 반응은 늘 같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내 상황은 달라. 넌 내 기분을 몰라. 정순자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안 돼. 우리 아들은 그런 말 안 들어.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손주는 더 고집이 세.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옵니다. 같은 문제로 또 하소연합니다. 어느 날 정순자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답답해서 전화한 거야. 정순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리학자 에릭 번은 게임 이론에서 예 그렇지만이라는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해결책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하면 예 그렇지만 으로 시작하며 그 조언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게임입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은 노력했지만
상황이 안 풀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소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유지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만 조언은 거부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순자님의 친구를 봅시다. 친구는 아들, 며느리, 손주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정작 뭔가를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시도하면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내가 진작 이렇게 할 거리라는 후회가 생깁니다. 안 되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라는 자책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상황이 이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계속 하소연만 합니다.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라는 정체성도 유지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지칩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이 사람 문제에 시간을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맑으면 바닥이 보이지만 사람은 도움을 청해도 도움받기를 거부한다. 장자는 인간의 모순을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도움을 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언을 그만하십시오. 상대방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지치면 거리를 두십시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어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도움을 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변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으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진짜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시도해봅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시도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조언에 그렇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처받았다는 말에 숨은 힘. 68세 박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숙님에게는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나면 늘 지칩니다.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짜다. 요즘 식당들은 다 이래. 어떻게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있어? 나는 맛있게 먹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다리 아파. 더 못 걷겠어. 왜 이렇게 멀리 가자고 한 거야? 박정숙 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산책하자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멀리 갈 줄 알았으면 안 나왔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박정숙 님은 택시를 불러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날 왜 그렇게 빨리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나 서운했어. 나는 내가 날 더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는 늘 이렇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면 화를 냅니다. 자신이 서운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곧 진실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이 나쁜 것이다. 이것은 감정을 객관적 사실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짜다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덜 짠 반찬을 찾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쉬면서 갑니다.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할까요? 감정은 강력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서운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박정숙님의 친구를 봅시다.
음식이 짜다고 불평할 때 사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친구는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책이 힘들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박정숙 님이 자신을 더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운하다고 말할 때는 더 명확합니다. 내가 서운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나한테 사과해야 해.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과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인질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이다. 음식이 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산책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릴지 말지는 선택입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에 책임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운하다고 해서 내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감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사라지고 각본만 남는 순간. 70세의 김정수님 이야기입니다. 김정수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족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직업이 불안정하고 빚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부모님을 만나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만 잘 되게 되어 있었어요. 김정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대학 때 공부를 안 한 것도 운이야? 그때 제 정신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것도 타고난 성격이에요. 그럼 회사 그만둔 것도? 상사가 절 미워했어요. 제가 뭘 어쩌라고요? 사업 시작한 건 네가 선택한 거잖니. 아버지가 돈 대주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작은 아들의 대답은 같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이 만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시킨 것입니다. 김정수님은 답답합니다. 아들이 5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통제의 위치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적 통제를 가진 사람과 외적 통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적 통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외적 통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이 운 환경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실제 상황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한 명은 내적 통제를 한 명은 외적 통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적 통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선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본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느낍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명처럼 말할까요? 선택을 인정하면 책임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면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김정수님의 작은 아들을 다시 봅시다. 그는 대학 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히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상사가 미워해서, 아버지가 돈을 대주셔서, 모든 것은 외부 요인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본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은 평생 피해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꿀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선택도 잘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한 번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이해한다고 해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나 자신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네 번째, 지나간 시간이 현재를 붙잡을 때. 72세의 이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철님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형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좋겠다. 너는 공부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줬잖아.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다 너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야. 이영철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60년 전 일이에요. 저도 형님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형님 생활비도 제가 보태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해? 내가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다 네가 대학 간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형님은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고 사셨잖아요. 그게 뭐가 행복해? 나는 평생 불행했어. 다 어렸을 때 공부 못한 탓이야. 무슨 말을 해도 형은 6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중학교만 나온 것, 동생은 대학을 간 것,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영철님은 답답합니다. 형은 8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6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실험실의 개는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학습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것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그 시절에 갇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현재의 문제가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살까요?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이유로 대면 현재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영철님의 형을 봅시다. 형은 80세입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형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온 것, 동생이 대학을 간 것, 그것이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편리한 설명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동생이 생활비를 보태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형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앞을 보고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된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를 핑계로 현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형은 과거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과거가 여전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과거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때 그렇지만 않았어도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핑계로 삼을지, 과거에서 배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마음속 구조가 다릅니다. 이 생각 하나가 남 탓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부터 남 탓하는 사람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책임지는 사람의 심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의 무게를 상대에게 넘기지 않는 법. 71세 한상철님의 이야기입니다. 한상철님은 4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5년 전 큰 거래처가 계약을 끊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래. 거래처가 너무했어. 운이 없었어. 하지만 한상철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래처에만 의존한 게 잘못이었어. 10년 전부터 다른 거래처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아니랬지. 내 선택이 잘못됐어.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한상철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내 일이었어. 못한 건 내 책임이지. 공장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2년 후 가게도 어려워졌습니다. 근처에 큰 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상철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지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내가 서둘러 결정한 거야. 가족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본인 탓만 하세요? 한상철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을 하면 편하긴 해. 하지만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이 실수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엔 안 그러지.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해도 내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외부 요인 탓을 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실제로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선택을 선택으로 인정합니다. 한 거래처에만 의존한 것, 그 입지를 선택한 것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인정합니다. 한상철님을 봅시다. 그분도 경기가 나빠진 것을 압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은 것도 압니다. 큰 마트가 들어온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핑계를 대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끊어서 망했어라고 말하면 다음에도 한 거래처에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거래처에만 의존한 게 잘못이었어라고 말하면 다음에는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너 자신이다. 니체가 말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들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상철님은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합니다. 그들도 실패합니다. 다만 그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십시오.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연습해 보십시오. 뭔가 잘못되었을 때 상황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순간. 66세 최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영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써먹했습니다. 명절 때도 어색하고 전화통화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최영희 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관계가 안 좋았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며느리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어? 한 번도? 최영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자신은 어떻게 했나? 며느리가 음식을 하면 뭐라고 했나? 손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뭐라고 했나? 하나씩 떠올리니 보였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늘 자기 방식을 강요했다는 것, 며느리가 서운해할 만한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것. 최영희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동안 내가 며느리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님이 진심으로 태도를 바꾸자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머리 보에는 관계 시스템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관계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양쪽 모두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졌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도 그 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내 반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았을까?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방적 피해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영희님을 봅시다.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나를 안 좋아해. 하지만 돌아보니 자신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은 것, 늘 자기 방식을 강요한 것, 서운하게 만든 말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고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만남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최영희님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그 관계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것을. 관계가 어려울 때 상대방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 문제가 반반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정말로 상대방이 대부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역할이 1%라도 있다면 그 1%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는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좋은 관계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자신의 역할을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하는 답이 아닐 때의 태도. 70세 조영환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영환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작은아들은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영환님은 작은아들이 예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데 괜찮으세요? 조영환님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나는 반대 의견을 말했고 아들은 자기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 결과는 아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돕죠. 하지만 아들이 자기 선택을 후회하거나 누구 탓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부모 역할이에요. 실제로 작은아들은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작은아들의 작품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들이 성공해서요. 조영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성공해서 다행인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 선택을 책임졌다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 성공하지 못했어도 아들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성공하면 자랑스러워하고 실패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에 가깝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든 나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조영환님을 봅시다. 작은아들이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영환님은 내가 반대했는데도 내가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됐다고 말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보렴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들이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락해줘서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신의 선택이고 아들 자신의 노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결과가 좋을 때만 내 공으로 돌리고 나쁠 때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수많은 요인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과 내 노력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온을 구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라. 조영환님은 아들의 선택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선택도 배우자의 태도도 친구의 반응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선택의 결과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저 이것이 지금의 결과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결과를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과에 매달려 원망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짧습니다.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대단해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해야 할 사람을 이해하고 거리를 둘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지치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힘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관계 속에서 보낼 것인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알려드리는 쉼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